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치아라TV의 박진환 박변율입니다. 예. 이제 또 며칠 만에 유튜브로 올리게 됐는데, 오늘은 시사하고 역사를 좀 합쳐갖고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역사는 문제풀이가 아닌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제 그 역사 리뷰? 뭐 아니면 역사 드라마 리뷰? 이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 한 3시 반쯤, 3월 7일입니다. 예, 이렇게 이제, 녹음을 하고 있는데, 아까 오늘은 녹음만 하고, 이제 또 저녁 수업하러 가야 될 것 같아요. 예, 이제 그러다 보니까, 업로드는 아마 3월 8일, 예, 금요일 오전 중에 되지 않을까. 아무리 늦어도 점심시간쯤 이렇게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하루 미리 사전에 좀, 이렇게 목이 메죠. 요즘, 미세먼지가 안 좋습니다. 예, 그래서 저도 이제 근데 이제 코하고 목이 막히면 참 곤란한 직업인데, 길 다닐 때마다 저도 요즘 다시 마스크 쓰고 있어요. 그리고, 자꾸 그런 말들이 돌더라고요. 다시 이제 감기하고 코로나가 섞여갖고 또 대유행을 하고 있다. 예,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도 좀 조심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오늘 이제 이 두 개를 한꺼번에 올리려다 보니까, 저도 이제 요즘 많이 신경 쓰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좀 많은 소식을 전하면서도 좀 이렇게 너무 늘어지지 않게 하려는 쪽에 좀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나름. 예.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는 좀 감안해서 봐주시고요. 그리고, 제가 아무래도 이제 좀, 예, 그러니까 약간 이런 캐릭터 아닙니까? 그러니까, 뛰어나진 않은데 이거저거 걸친 것만 많은 놈. 예, 저는 저 스스로 그렇게 생각하죠. 예, 그리고 이제 그것 때문에 어머니가 맨날 속상해 하시는데, 그래서, 그 야구 스포츠 쪽 하나 요번에는 또 그래도 모처럼 많이들 좀 옛날 평균 조회수처럼은 나와갖고 이제 야구 시즌이 슬슬 다가오는구나 이 생각이 좀 들고요. 그리고 이제 역사 같은 경우는 역사 리뷰도 하지만 또 문제풀이도 해드리니까, 그래서 이제 주말에는 아마 역사 문제풀이 한국사 인증 고급 과정입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3점짜리 고득점 문제죠. 요거랑 이제 그 주말 수업부터 이제 시범 경기가 시작돼요. 그래서 이제 토요일, 일요일 시범 경기 정도 갈무리가 되면은 일단 초뚜껑을 열어봤는데 어땠다. 뭐 이제 이런 거를 좀 준비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정도에 이제 미리 그러니까 역사 리뷰라는 게 뻔하겠죠. 뭐 요즘 가장 핫한 고려 거란 전쟁인데, 고려 거란 전쟁에 이제 그 이번 주면 끝나요. 토일이면 이제 마지막 회입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제가 이게 맞는 것 같긴 해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겠는 게, 고려 거란 전쟁의 마지막 방송인 3월 10일 날이 그 귀주 대첩이 실제로 있었던 그날이랍니다. 예, 그래서 의도적으로 한 건지 아니면은 이제 잠깐 휴방을 하면서 맞춘 건지는 어쩌다 하다 보니까 우연히 그렇게 맞은 건지는 모르겠지만 그렇다고 하네요. 또 그래서 종영을 앞두고 있는 고려 거란 전쟁. 진짜 좀 아쉬웠던 게 뭐냐. 그리고 향후에는 이제 KBS가 또 얘기를 했습니다. 내년 정도에 또 대하 사극을 한번 만들겠다. 그러면은 고려거란 전쟁에서 잘된 거는 본뜻에 아닌 거는 개선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그런 거에는 어떤 게 있냐 얘기를 좀 먼저 해보고요. 그다음 이제 정치시사 같은 경우는 그동안 정치시사는 제가 좀 일부러 좀 자중을 했다는 편이 맞습니다. 그래서 카드 뉴스식으로만 올렸는데, 이제는 총선을 한 달 정도 앞두고 있으니까, 이때서부터 이제 제 목소리가 좀 들어가는 쪽으로, 이렇게 좀 해보려고 합니다. 어쨌든, 구독 좀 많이 좀 해주시고요. 예, 제 스펙트럼이 넓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반응이 두 가지요. 이거저거 들을 게 많아서 좋다라는 것도 있지만 아무래도 좀 헷갈리시겠죠. 예, 그래서 저도 올릴 때마다 카테고리 설정하는데 아주 애를 먹고 있는데, 그런다고 해서 또 제가 살아온 길이 있고 이력이 있는데 이 중에 하나라도 그래 하나는 버리자 이러기도 좀 애매해요 사실은. 그러니까 아무튼 카테고리 신경 써서 제가 많이 올려드릴 테니까. 스포츠, 뉴스, 정치, 교육까지 올리고 있어요. 미치겠죠. 아마 유튜브 이 알고리즘도 뭐야 이 더치아라TV 이 새끼는 아마 헷갈릴 겁니다. 얘도 그렇긴 한데, 아무튼 일단 구독 좋아요가 제일 중요하고, 그리고 이 정도는 박진행이하고 한번 이렇게 의견을 좀 교류해 볼 만하다라고 하면 댓글, 그리고 아니면은 뭐
그게 수업 문의가 됐든 뭐가 됐든 좋으니까 카톡으로 이제 문의 주시는 것도 얼마든지 환영을 해요. 자, 이쯤 이제 썰을 깔았으니까 우선 그러면은 고려거란 전쟁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정치 시사. 왜냐? 제가 살고 있는 이 동네가 지금 아주 막판 공천에 아주 핫플레이스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들을 좀 담아갖고 1차 목표는 요 썰푼 거 5분 빼고 각 주제별로 한 15분, 20분씩 요렇게 한번 올려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잠시 뭐 좀 보셨다가 고려거란 전쟁 리뷰서부터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더쳐라 TV입니다. 네, 자 수업하러 나가기 전, 이제 급하게 만드는, 그러니까 야 좀 여유 있게 만들지 왜 그랬어라고 하는데 다시 이제 며칠 전서부터 또 이제 저녁 수업이다 보니까 이제 시차 적응이 안 돼갖고 아니 뭐 참 제 직업은 참 정말 제가 이 짓을 20년 넘게 하고 있는데 이제 그 중에서 가장 메인 뼈대가 됐던 건 아무래도 사회탐구, 한국사, 뭐 국어가 역사를 모르면 국어를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되게 어떤 분들 중에 이렇게 국어가 저는 어렵죠. 우리말이 또 왜 어렵죠? 그 역사를 몰라서 그런 거예요. 역사적인 배경 지식만 좀 깔고 국어를 보면은 특히 문학 파트 같은 경우는 굉장히 쉬워집니다. 제가 그래서 국어 가르치는 친구들한테 니네 역사를 아주 그러니까 디테일하게는 알 필요는 없지만 큰 흐름은 알아야 된다라고 맨날 얘기하는 게 이건 거거든요. 그래서 남들과 달리 뭐 다른 분들도 또 저보다 뛰어나신 분들 많습니다만 이제 특히 대하 사극이라고 할 때 제가 관심을 더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먼저 이거서부터 대하 사극하고요. 역사를 소재로 한 드라마는 달라야 됩니다. 근데 일단 고려거란 전쟁을 이제 종영을 앞둔 상태에서 제가 제일 아쉬운 건 뭐냐, 이 고려거란 전쟁의 연출을 하는 특히 그 연출자가 2명이에요. 전우성, 김한솔. 근데 이제 전우성 PD 같은 경우가 우리가 드라마에서 흔히 말하는 이제 그 스튜디오 촬영이라든가 이제 뭐 대화씬 이런 거를 주로 찍는 감독이고, 김한솔 PD가 전쟁신을 씻는 감독이다, 이렇게 아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정우 작가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이정우 작가가 제가 알기로는 굉장히 이력이 다양한 사람인데, 작가는 이력이 다양해야 돼요. 왜? 자기가 직접 경험을 하거나 아니면 직간접적으로 체험한 게 많아야 되는 건 사실이니까. 그런데다가 제가 아는 게 아마 맞을 겁니다. 국회 보좌관까지도 했던 사람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 권력 관계에 대한 묘사라든가 이런 건 굉장히 탁월합니다. 그러니까 그걸 어디서 볼 수 있냐면 정도전이란 드라마 아실 거예요. 지금은 이제 좀 언급하기 곤란한 부분이 됐지만 조재현 씨가 정도전을 맡았을 때, 근데 특히 이 대하사극 정도전이 떴던 거는 그때 뭐 물론 이제 이형님도 뭐 카리스마 쩔지만은 이성계로 나왔던 내가 왕이집이 했던 유동근 형하고 조재현도 연기를 잘했습니다만 진짜 떴던 거는 우리 박영규 형입니다. 얼마 전에 이제 4번째 장가를 가신다고 그러는데 아무튼 축하드리고요. 이 형이 이인임 역할을 연기했을 때 그 대사라든가 권력에 대해서 했던 드립들이 아주 찰졌어요. 그때서부터 이 이정우 작가가 완전히 이제 KBS 쪽에서는 고정으로 대하사극 작가가 됐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왜? 그 다음으로 맡았던 게 이제 태종 주방원, 이제 주상옥 씨가 이방원으로 나왔던 거기도 작가를 맡게 됩니다. 그리고 요번에 고려거란 전쟁까지 작가를 맡게 된 거예요. 그 이쯤 되면은 이제 거의 그 KBS에서 그래 사극 드라마는 널 믿고 쓰마, 이렇게 된 거죠. 그렇게 큰 신임을 받고 필모그래피를 쌓아나가는 건 좋습니다. 왜냐하면 그 전까지 KBS 사극의 그 대가는 그 용의 눈물서부터 야인 시대까지 했던 그 이황경 작가라고 있어요. 그랬다가 이제 이분이 점점 세계관이 너무 이제 그 환단고기 쪽으로 가다 보니 이제 못하겠다. 그래갖고 이제
이 형님이 결국 이제 그 SBS 연개 소문 가갖고 이제 뭐 연개 소문이 한때는 소토를 정벌했다. 그랬으면 좋죠. 근데 확인된 바는 없습니다. 물론 역사라는 거는 끊임없이 또 확인을 해야 돼요. 확인을 하면서 수정할 건 수정하고 바뀔 건 바뀌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공적으로나 특히 사적으로 이제 제가 술을 한잔 하러 가더라도 제 직업이 직업이다 보니까 술 먹다 보면 역사에 대해서 저한테 물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근데 하나 경계해야 될 것은 자기가 믿고 있는 것만이 무조건 맞다라고 책 한 두어 권 읽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것도 굉장히 위험한 발상입니다. 그런데 고려거란 전쟁이 그 비슷한 오류를 특히 이정우 작가가 어느 순간부터 하고 있더라. 그러니까 이게 뭔 얘기냐면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을 합니다. 여기가 핵심인데 고려거란 전쟁 관련해갖고 기사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럼 첫째 왜 나오냐는 거예요. 32부작 중에서 사실상 두 개를 하나로 합친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거란의 2차 침입까지가 16부, 그리고 3차 침입해서 귀주대첩으로 거란을 완전히 작살내는 것까지가 또 뒤에 16부. 요렇게 이제 32부작인 거죠. 예, 그거는 괜찮다고 생각을 해요. 차라리. 왜냐하면 그 고려거란 전쟁이 본격적으로 뒷말이 나오기 시작했던 게 바로 16부 이후서부터입니다. 그리고 한 28부까지. 요 12부예요. 왜? 갑자기 드라마가 이상하게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야, 이게 뭐야? 제목은 고려거란 전쟁인데 뭐 갑자기 우리 한번 검색해 보세요, 여러분. 고혜형. 예. 그러니까 이시아 씨예요, 이시아 씨. 아주 핫하죠. 예. 어찌 보면은 고려거란 전쟁으로 가장 뜬 여배우는 이시아 배우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역할에 대한 설정이 좀 뭐라 그럴까요? 이게 좀 이상해졌다라는 거. 여기서 모든 게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한 명이 있습니다. 왜? 중간에 17부서부터 28부까지를 채우려다 보니 빌런이 한 명 필요했던 거예요. 자, 빌런은 어느 시대나 있을 수 있죠. 근데 좀 근거 있는 빌런들이 등장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김은과 최질 같은 고려 최초의 무신정변을 일으켰던.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그러더라고요. 야, 강조가 최초의 정변 아니야? 근데 그건 달라요. 왜냐하면 강조 같은 경우는 중간에 꼬이긴 했습니다만 목종이 오다를 내린 겁니다. 뭐라고? 야, 너 지금 개경으로 내려와갖고 김치향이 좀 싹 쓸어버려. 이 오더를 바꾼 거기 때문에 이거는 정변이라고 말하기가 애매해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 강조 때는 강조가 목종이 죽은 줄 알고 왔는데 살아있는 거예요. 이거 꼬였네? 이렇게 된 거죠. 진짜 오리지널 무신정변은 이제 1170년에 있습니다만 사실 현종 치세에서 가장 흑역사 중에 하나인데, 한쪽에선 전쟁을 준비하면서도 또 한쪽에서는, 그러니까 현종이 2차 거란 전쟁을 끝내고 난 다음에 주력을 했던 건 투트랙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하나는 저 새끼들 분명히 또 쳐들어온다. 야, 대비해. 국방 대비죠. 근데 또 하나는 자기가 몽진을 하다 보니 지방이 너무너무 개판이었던 걸 깨달은 거예요. 즉 그러니까 왕권 강화 및 중앙 집권을 추진을 하게 됩니다. 근데 중앙 집권을 추진하려다 보면 관리가 더 많이 필요했겠죠. 그래서 관리들에게 충당해야 될 녹봉, 그러니까 중앙 집권이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뭐냐면 관리를 내려보내면서 야, 너 일체 뭐 먹거나 손대면 안 돼. 왜? 네 돈이나 너의 그 복지는 내가 보장해 줄 거야. 이게 되면 될수록 중앙 집권이 강해지는 겁니다. 그러려면 뭐다? 인구가 많아야죠. 그죠? 그러니까 어찌 보면 너무 자연스러운 건데, 삼국시대, 고려시대, 조선시대로 갈수록 중앙 집권이 강해질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 인구가 많으니까 세금이 많이 거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금이 많이 거치면 왕이 야, 너 지방관으로 내려가. 너는 나를 대리하는 거야. 대신 너 지방에서 엄한 거 챙기고 나면 죽어. 네 돈하고 네 식솔들은 다 내가 챙겨주는 거야. 이게 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종 때 이 과도기가 딱 걸린 거죠. 뭐 국방도 강화는 해야겠고 관리들도 많이 내려는 보내야 되는데, 그러면 어떻게 되죠? 재정이 일시적으로 펑크가 나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서도 나옵니다만 그 장현우하고 황보 유일한 사람이 결국 대가리를 짜내다가 그럼 그 무신들한테 줬던 땅을 좀 뺐죠. 한시적으로 뺐죠. 근데 이걸 못 참고 그러니까 김은과 최질이 난을 일으킨 거예요. 근데 이게 5개월 만에 끝납니다.
예. 현종 입장에서는 5개월이 5년 같았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뒤에 약 100년 뒤에 벌어졌던 고려의 100년이 아니죠. 정확히 말하면 한 150년 뒤, 160년 뒤에 벌어졌던 정중부 이방의 무신정변에 비하면은 이거는 굉장히 우발적인 사건입니다. 그리고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이게 있어요. 여러분들 하나 아셔야 되는 게 굉장히 이건 중요한 힌트거든요. 그러면 이때 고려, 거란, 송 뒤이어 등장하는 고려, 금, 여진이 금이 되죠. 송 다 어땠냐? 당시 동북아가 관직이 1급부터 9급까지 있으면 야 1, 2급은 그래도 문신이 하는 거야. 무장들은 3급 정도만 하면 돼. 그래서 거기 그 고려거란전쟁 대사에도 보면은 계속 상장군 나오는 게 그 당시 고려에서 무신들이 최고로 올라갈 수 있는 벼슬이 바로 상장군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이게 거란이나 송도 마찬가지였다는 거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무신 입장에선 불만은 있을 수는 있겠죠. 왜? 아이씨, 우리도 1, 2급 못하나? 할 수 있는 거. 만약에 하다 안 되면, 트레이드 하면 되죠. 야, 거란 가니까 무장들 대접을 많이 해준대. 근데 거란이나 송도 바보가 아닌 게, 군인들한테 너무 힘을 많이 실어주게 되면 어떻게 되냐? 뻑하면 반란 일으킬 수밖에 없겠죠. 씨발, 나도 황제 한번 해볼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문치주의라고 합니다. 그래서 별 불만 없이 잘 굴러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무신정변이 1170년 무신정변이 터지기 전까지는. 그러면 고려 거란 전쟁이 16회서부터 28회를 어떻게 채웠어야 되냐가 답이 나오는 거죠. 한쪽으로는 국방력을 강화하려고 했고 한쪽으로는 그러니까 우리가 현종하면은 여러분들 조금 아시는 분들은 오도 양계, 뭐 주현속현, 그리고 도에는 안찰사, 개는 병마사. 근데 이게 하루아침에 뚝딱 된 게 아닙니다. 고려거란 전쟁에도 잠시 언급이 되더라고요. 뭐 처음에는 절도사가 있었고 그 다음에는 안무사라는 게 있었고 뭐 그러다가 현종이 직접 다스려야 되는 목을 덕가. 목은 오늘날 우리로 치면은 전략적 요충. 그러니까 현대 개념으로 치면은 특례시나 광역시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것까지 더 추가로 만든 다음에 현종 말년쯤 가갖고 야 후방은 5도, 전방은 이제 그 서쪽 루트하고 이 동해안 루트까지는 북계, 동계라고 양계. 이 과정을 하나를 보여주면서 쭉 가는 걸로 하다가 그리고 이제 어디서 중요한 사건이 하나 있어요. 뭐냐? 그러면 2차 거란 전쟁하고 3차 거란 전쟁 사이에 텀이 뜨거든요. 한 7년 동안. 그러면 이 7년 동안 아무 일이 없었냐? 아닙니다. 심지어 여진도 한번 쳐들어와요. 근데 이 여진이 쳐들어왔을 때 검색해 보시면 알아요. 그 귀주대첩 때 우리가 흔히 사령관은 강감찬, 부사령관은 강민첨, 그리고 결정타를 날렸던 게 김종현. 이 세 사람을 아시면 돼요. 뭐 물론 그 외에도 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만 귀주대첩에서는 이 세 사람하고 거란 쪽 소배합 이렇게만 아셔도 충분히 많이 아시는 겁니다.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 강감찬이야. 그렇다 치는데 강민첨이 왜요? 강민첨이 여진도 한번 테스트를 해본 거예요. 야야야 고려가 어떨까? 그래서 여진이 이때만 하더라도 쉽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동여진이 있고 서여진이 있었다. 예. 그래서 이제 이게 고려 때가 되면 뭐 건주여진 뭐 이런 식으로 또 얘기가 바뀌는데 고려 말 조선 초가 되면 그건 그때 말씀드리는 걸로 하고 바닷가 쪽에 살던 동여진 애들이 동해안을 타고 쭉 내려와 갖고 오늘날의 포항 영덕까지 막 해안선을 노략질을 했던 거예요. 근데 이때 활약을 한 게 누구냐? 강민첨입니다. 강민첨이 야 너 여진적 격파해라고 내려가서 거기서 나름 굉장히 머리를 잘 쓰면서 탁월한 작전을 전개해요. 이게 결국 거란 3차 침입 때 강감찬이 강민첨을 발탁하게 되는 배경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제가 말씀드린 것과 하나 지방도 중앙 집권을 강화해야겠고 국방도 해야 되는 와중에 거란이 계속 찝쩍찝쩍 되면서 여진도 쳐들어 오면서 그러다가 막판에 재정적으로 꼬이게 되니까 자꾸 김질이래. 김훈과 최질이 난을 일으켰다. 근데 그게 수습이 되자마자
거란이 이번에 끝장을 보자. 그러니까 이 말씀도 많이 하시더라고요. 아니 고려는 20만이고 거란은 10만인데 왜? 근데 그때 당시 거란 기병 10만은요 거의 그 독일 전차 10만 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동북아에서는 그 야율용서 성종도 그 얘기를 하죠. 최정예 중에 정예만 줄 테니까 무슨 얘기냐? 빠르게 치고 내려갖고 개경만 작살내고 현종 목덜미 잡아갖고 와. 이거였던 겁니다. 근데 고려는 하나 달라진 건 뭐냐? 고려는 어쨌든 주로 이제 성 위주의 싸움을 해야 되고 보병 위주가 될 수밖에 없죠. 근데 여기에 숨겨진 카드가 하나 있었던 거예요. 바로 뭐냐? 거기서도 나오는데 중갑기병입니다. 근데 이 중갑기병이 지금 귀주대첩 2번만 남겨놓고 있는데 벌써 여기서도 에러가 나오고 있는 게 소배합이 한 번 당해요. 어디서 당하냐? 흥화진 근처에다가 강감찬이 뚝을 쌓아놓고 있다가 거기서 뚝을 터뜨립니다. 뻥 하고 터뜨려요. 그래서 여기서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런 거냐면은 강감찬이 저 새끼들 분명히 기병으로만 올 거야. 그러면 기병이 진격을 못하기도 하고 중간중간에 우리 매복도 당할 수 있겠는데 라는 거를 심어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부분이 싹 생략되고 1차 한번 지고 나니까 소배합이 무조건 개경으로만 가 막 하고 강감찬은 쫓아간다. 아닙니다. 그렇지 않아요. 예. 강감찬은 이미 요소에다가 병력을 좀 배치를 해갖고 계속 소배합을 찌르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아까 제가 말했던 김종현의 중갑 기병이 사라져요. 그러다 보니까 소배합이 개경에 막상 오긴 왔는데 여기서 이제 현종이 하나 잘한 건 이거죠. 청야. 이 청야 전술이라는 건 쉬운 게 아닙니다. 왜? 백성들이 동의를 하지 않으면 자기 마을하고 자기 곡식까지 싹 다 불지르고 오는 게 청야 전술인 거거든요. 이게 쉽겠냐고요. 그러니까 3차 때의 현종과 2차 때의 현종은 분명히 위상이 많이 달라진 것만은 사실입니다. 백성들이 안 그러면 따르지를 않았겠죠. 그러니까 소배합이 이거 안 되겠는데? 왜? 강감찬은 계속 옆에서 찔러오지. 개경에 막상 와봤더니 뭐 해먹을 건 없지. 그러니까 돌아가게 됩니다. 이 돌아가는 과정을 쭉 추격을 하다가 귀주에서 붙은 거예요. 그런데 또 이제 그 고려거란 전쟁에 보면 강감찬이 하객진이 어쩌고 어린진이 어쩌고 뭐 물론 그런 진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하객진, 어린진, 장사진 같은 경우는 주로 수군에서 많이 쓰는 용어예요. 육군에서는 뭘 쓰냐? 배수진, 팔괘진 이런 식의 단어들을 많이 쓰는 거거든요. 근데 뭐 거기까지도 오케이 익스큐즈 할 수 있습니다. 뭐 그럴 수 있죠. 왜? 드라마니까 이순신을 좀 연상시키게 하려다 그런가 보다. 저 개인적으로 좀 아쉬웠는데 근데 여기서 강감찬이 벌판에서 이겨야 된다라는 전술은 뭐냐? 차라리 모루와 망치라고 하면 이게 설득력이 있어요. 왜? 알렉산드로스 대왕이 예전에 페르시아의 다리우스 3세 군대를 격파했을 때의 전술이 바로 모루와 망치 전법이거든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 검차 부대가 딱 버텨요. 야 쳐봐. 그러면 이제 거란 애들이 미친 듯이 치고 있겠죠. 그러면은 뺑 돌아서 당연히 이제 거란 애들이 보면 안 되겠죠. 뺑 돌아서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모루가 버텨주는 거예요. 때리는 거를. 그러면은 막 때리는데 정신이 팔려 있을 때 갑자기 기병이 두둥하고 등장해갖고 뒤에서 조지는 겁니다. 그게 망치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알렉산드로스 대왕의 팔랑카스 군대하고 알렉산더 기병대가 썼던 모루와 망치 전법을 강감찬이 썼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 거예요. 이런 식의 설명이 과연 그 31부, 32부에서 나올 것이냐. 그리고 또 하나의 얘기. 그렇게 쭉 전개만 했어도 제가 볼 때는 최소한 10부 정도까지는 채울 수 있었다. 근데 이걸 갑자기 멀쩡했던 원정왕후를 거의 무슨 사랑의 눈이 미친년으로 묘사를 하고 있지도 않았던 이재용 그 박진이라고 나오죠. 없는 사람입니다. 근데 그 박진은 제가 볼 땐 이거예요. 호족이면서 절도사면서 중앙엔 있지만 왕의 개혁이 불만이 많았던 이 세 캐릭터를 하나로 뭉치다 보니까 이두저도 없는 이상한 빌런이 나온 겁니다. 제가 봤을 땐 그나마 이재용 씨니까 그거 소화한 거지 안 그랬으면 개쌍욕 먹는 배역이에요. 야 저 뭐야? 예. 근데 그나마
고혜영 씨하고 그래도 이제 연기력 쩌는 재용이 형 때문에 그만큼만 넘어간 건데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이정우 작가는 앞으로 사극 그렇게 쓰면 안 돼요. 예. 정도전이나 주방원에서는 그게 맞죠. 왜? 실제로 큰 전쟁이 없었어요, 그때는. 주로 이제 중앙에 있는 핵심 인물들끼리의 심리전. 예, 그건 맞단 말이죠. 그러나 고려 거란 전쟁에서는 큰 전쟁만 2번 있습니다. 그 사이사이 소모전은 셀 수도 없고 심지어 여진도 한번 고려를 테스트하려고 쳐들어왔던 거예요. 그럼 이런 데다가 초점을 맞췄어야죠.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거란과의 큰 전쟁도 대비를 해야 되고 그러다 보면 중앙 집권이 강화되지 않으면 안 되겠다. 이쪽으로 차라리 초점을 맞췄으면 예, 훨씬 내용 있는 드라마가 나오지 않았을까. 그래서 1분만 더 얘기하고 마칠게요. 다음에 KBS가 사극을 말 때 하나 힌트가 있습니다. 2가지를 드릴게요. 그 이정우 작가는 앞으로 그렇게 그 권력 투쟁 내지는 이런 거 할 때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굵직굵직한 사건 다룰 때는 좀 쉬어라. 그다음 2번째, MBC가 연인이란 드라마로 대히트를 친 적이 있죠. 근데 어떻게 했죠 그때? 파트 1을 만들고 정비 기간을 거쳤다가 파트 2를 만들었습니다. 이런 제작 방식도 한번 참고해 볼 만하다. 예. 필요해요. 제가 봤을 때는. 왜? 어차피 옛날처럼 야 씨야 그냥 무조건 찍어 막 태조왕건 200회 막 용의 눈물 100 몇십 회 이렇게 못 만든다면 차라리 확실하게 묘사할 건 묘사하고 그 CG 쓸 거는 과감하게 쓰고 하면서 압축감은 있게 만들되 한 16부 정도나 20부 찍고 한 달 정도 정비했다가 파트 2 이런 식으로 가는 것도 방법입니다. 예. 이거를 무리하게 막 하려다 보니까 이도저도 아니고 쌍욕 먹고 트럭 시위 나오고 이게 뭐냐 뭐 고려의 거란 전쟁이냐 그러니까 이게 여인천하 왜 갑자기 여인천하 모드냐 이 얘기인 거거든요. 그걸 너무 길게 간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4개에서 귀주대첩을 다 때려 모르려고 하니까 이게 또 삐거덕 하는 거죠. 그런 부분은 좀 되게 아쉽다. 예. 그래서 더 좋은 드라마가 나올 거라고 저는 생각은 하는데 결론 대하 드라마라고 하는 건 고려거란 정도에 보면 맨 앞부분에 맨날 뭐 드라마상 뭐 허구일 수도 있고 그런 내용을 넣으면 안 되죠. 대하 드라마는 이 정도 내용은 넣어야죠. 역사적 사실 사이사이에 있었던 일에는 작가가 창작한 대사가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거랑 큰 사건 몇 개 빼고 나머지는 내가 순서도 좀 뒤죽박죽하고 그건 큰일 나요. 그럼 대하사극이란 말을 하면 안 됩니다. 그냥 뭐 유사사극, 그냥 뭐 사극형 드라마. 대표적으로 그 신세경하고 조정석 나오는 세작 매혹된 자들. 거기 나오는 조정석. 제가 보니까 뭐 중종에다가 광해군에다가 뭐 인조까지 다 합친 캐릭터잖아요. 그거. 효종까지 합친. 예. 차라리 그러든가. 대하사극이란 말의 대하는 그렇게 책임감 없게 붙이는 말이 아니다라는 거를 알려드리면서 귀주대첩이 어떻게 묘사가 되냐를 보고 다음 주쯤에 또 한번 내용을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고려거란 전쟁 리뷰는 여기서 마치고 또 잠시 광고를 좀 보셨다가 시사 얘기 이거 뭐 우리 동네 부천부터 큰일 났네? 요 편으로 이어드리도록 할게요. 구독, 좋아요, 그리고 댓글 참여, 카톡 문의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잠시 후에 정치 시사로 뵙겠습니다. 네, 자 이제 광고 좀 보고 오셨고요. 개똥철학 5회 겸 제 목소리로 시사가 들어가는 건 개똥철학에서 처음인 것 같은데 어떤 분들이 그러더라고 야 몸살이냐가 아니고 이게 시사 같은 경우는 얘기를 하다 뭐 한두 끝도 없어요. 그래서 압축을 하자 이랬는데 이제 슬슬
음성을 좀 풀 때가 왔죠. 큰 거부터 한번 가볼까요? 큰 거부터. 지금 이제 우리 용산 각하께서 이제 이분은 아마 이제 그 국경일에 대한 어떤 그 트라우마가 생길 지경이 아닐까. 그 자위대 삼행시 있지 않습니까? 그 세로로 하니까 자위대. 문제는 뭐냐. 야, 저거 자위대다. 사람들이 본다는 자체가 문제인 거죠. 왜? 그동안, 그러니까 저도 좀 환장하겠는 게, 횟수로는 3년 차인데 집권한 지는 아직 만 2년이 안 됐어요. 예. 미치고 환장할 지경입니다. 근데, 참, 뭔가를 만드는 건 어려운데, 허무는 거는 정말 완빵에 무너질 수 있구나를 너무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 특히 제가 정치 외교학과 전 특히 대통령이 가장 잘해야 되는 일은 외교하고 복지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그쪽에서는 윤석열 정권은 거의 낙제점이죠. 어떻게 하면은 선거에만 이길까?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우리끼리만 해먹을 수 있을까? 그럼 이제 마지막 남은 건 뭐냐? 마음 같아 갖고는 어떻게든 또 꼼수 써갖고 한 번 더 해먹고 싶을걸요? 근데 지금 자기 임기가 줄어들게 생겼어요. 아차 잘못하면. 개헌해갖고 임기 줄일 수 있거든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내가 퇴임하고 난 다음에 뭐 튀든 말든 내가 어떻게 빵에 안 가고 살 수 있을까? 그러니까 이 정권의 지금 가장 본질적인 문제는 뭐냐? 비전이라는 게 아예 없는 정권이라는 겁니다. 예. 네. 그런 측면에서 보자면 그게 사기였던 아니었던 뭔가 비전을 제시했던 마지막 보수 내지 수골 정권은 이명박 정권이었던 거죠. 그게 사기였을지언정. 그러니까 이 용산 정부에서 지금 무슨 비전이 있습니까? 없어요. 오로지 야 어떻게 하면 국면 전환할까? 야 어떻게 하면 갈라치게 갖고 국민의 관심을 다른 데로 돌릴까? 그 대표적인 게 요즘 이제 의료 파업이죠. 그죠? 의사들이 역대 내내 국민들에게 비호감이었던 건 주지의 사실입니다. 그리고 의사들도 이제 한계가 슬슬 오고 있어요. 그러나 이것을 무조건 다 의사가 잘못한 거야. 그럼 이거는 뻔히 의도가 보이는 거죠. 이 정부가 그래도 뭐 맨날 그 말했던 카르텔 있잖아요. 카르텔. 근데 이 카르텔도 뭐가 문제냐? 자, 얘기 잘했어요. 카르텔. 카르텔이라면 최소한 한 세대 이상 공고히 굳혀진 구조여야 되는 거예요. 한 세대만 30년. 그러면 이거를 뽀개려면 확실한 증거와 치밀한 준비가 없이 그냥 괴벨스가 선동하듯 카르텔 조지자. 그러니까 맨 처음에 했던 게 뭐 교육 카르텔, 무슨 뭐 건설 노조 카르텔. 준비된 게 뭐가 있죠? 예. 그러니까 어느 정도 진심이었을진 모르겠지만 이제 카르텔 하면 사람들이 그냥 지 반대하는 세력 조지려고 그러니까 아무것도 못하는 거죠. 예. 그리고 또 하나 선거 때 되면은 이제 막 뻥치고 다니는 겁니다. 아니 옛날에 노무현 대통령은 합법적인 범위 내에서 내가 도와주고 싶다 이 한마디 했다가 탄핵당했어요. 그 굴레를 아직도 못 벗고 계속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고 다니는 대표적인 한 분이 추미애 전 장관이고 요번에 하남으로 출마했습니다만. 예. 근데 윤석열은 지금 무슨 뭐 민생 간담회 그거 선거운동입니다. 탄핵 한 16번 당했어야 되는 거예요. 왜? 15차인가 16차를 했으니까. 근데 더 문제는 뭐냐? 아무데나 막 그린벨트 푼다, 뭐 재개발 허용해준다. 문제가 뭐냐? 지금 개발된데도 사람들이 돈이 안 돌았고 미치고 환장하겠는데 어떻게 개발할 건데요? 뭘로 개발할 거냐고요. 네. 그 지역 가갖고 일단 표 사실상 매표행입니다 이거. 근데 얼마 전까지 핫했던 김포 서울로 편입하겠다 어떻게 되는지 여러분 아세요? 그냥 무산됐습니다. 법 자체가 그냥 나가리가 났어요. 그래서 제가 계속 이 언레기 기레기 이 개새끼들 쌍놈의 새끼들 하는 얘기가 뭐냐, 그런 체크가 일체 없어요. 요번 선거도 마찬가지. 민주당은 망해간다. 반발이 졸라 심해. 당연히 심하지 씨. 당연히 심하죠. 21대 때 거의 6대4 의석 차이였는데 국힘은 조용해. 당연히 조용하지. 수도권에서 전멸을 했는데. 그런데다가 또 하나 2월 29일 전까지는 김건희 특검 통과될까봐
현역들 달래느라고 야 자리만 옮겨 대신 공천은 보장해줄게 이랬다가 특검이 부결이 되고 나니까 그래서부터 이제 자르는 척이 아닙니다. 근데 뭐냐? 야 진짜 우리 검사하고 우리 와이프 측근들 이제부터 심어야 돼. 그러니까 이제 벌써 파열음이 빵빵빵빵 나고 있죠. 강남 쪽 같은 경우는 1등하는 멀쩡한 후보. 예. 강남은 솔직히 누구를 꽂아도 빨간당이 될 확률이 높지 않습니까? 근데 그거를 자기 사람으로 갈아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뉴스공장에서 어쨌든 그 겸손은 힘들어해서 맨날 어찌됐던 간에 그 개쌍용 먹으면서도 출연했던 그 빨간당 사람 하남에 있습니다. 그 사람이 하남에서는 그 지역에서 1등이었고 심지어 현역 위원장이었어요. 근데 그 사람 소리 소문도 없이 낙천됐어요. 이유도 몰라. 그래 놓고는 우리 개손 가지신 우리 얍삽한 그분은 맨날 하는 소리가 뭐야? 아 이거 이재명 씨 저랑 TV 토론 좀 하시죠. 그래야 제가 급이 올라갑니다. 예?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조국이나 안규령이 조까 이러고 있는 거죠. 나부터 좀 상대를 하시든가. 아니면은 민주당 논평만 해요. 자기 당이 하는 건 무조건 시스템이래. 뭔 시스템인데 그게? 전 무슨 시스템인지 도저히 아니 국힘에 지금 시스템이 어디 있습니까? 없어요. 시스템은 딱 하나. 탬버린 시스템이 가동하겠지. 그 탬버린을 짤랑짤랑 흔들면 걔는 일로 가. 탬버린 안 흔들면 야 어떤 핑계도 되지 마. 그냥 없애버려. 그게 시스템이라면 시스템이죠. 뭐 노래방 시스템입니까? 응? 그리고 남이당 공천에만 이래라 저래라. 야 너나 잘하라고 너나. 근데 자기들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이제 자기들은 터질 거밖에 없는 거고. 예. 지금까지는 캐비넷하고 언레기 기레기님들이 잘 막아주실지 모르겠지만 앞으로 한 달은 그렇지 않을 거다. 예. 물론 워낙 무도하고 무지막지한 정권이니까 역대 총선 때에 비하면은 그렇게 빨간 당을 까진 않을 겁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 물론 아직까지도 야 그 KBS 9시 뉴스 좀 틀어봐봐. 그걸로 정보를 수집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거기를 안 믿는 사람도 그못지않게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리 두들겨봐도 30%밖에 안 나오는 거지. 그러면 남은 전략은 뭐냐? 야 우리 쪽 30%는 다 나오게 하고 저쪽 애들은 지들끼리도 갈라치기 하고 혐오를 불러일으켜갖고 못 나오게 하자. 그러니까 한동훈은 맨날 민주당 논편만 하는 겁니다. 처음에는 저당 시끄럽지 않습니까? 이러다가 뜻대로 안 돼. 그러니까 뭐 조국이나 뭐 이렇게 자꾸 엮이려고 하지 말고 나랑 1대1 토론하시죠. 오늘은 뭐까지 나왔냐? 민주당 저 비례연합하는 거 보니까 저 종북 세력이네요. 너나 잘하라고 이 씨발로마. 응? 야 나보다 한 살 어린 한동훈이 너 찌라시 그거 돌더라? 총선 끝나면 한 1, 2년간 미국으로 튄다며. 찌라시라고 전 말했어요. 얼마나 아마 모르긴 해도 같은 당에서도 한동훈은 꼴배기 싫을걸요. 지금 우리 각하도 기분 많이 상했을 겁니다. 저 새끼 봐라 막 이러면서 너 한 1, 2년 미국 가 있는다며. 이런 썰이 하나 돌고 있습니다. 찌라시로. 근데 이제 점점 유력해진다는 게 문제죠. 예, 그렇고 이제 참 우리나라 선거 이게 진짜 문제인데 300석이면 헌재에서 야 최소한 비례대표가 100석은 돼야 되지 않겠냐? 야 그게 힘들면은 의석을 좀 늘려라. 응? 원래 원칙적으로 지역구하고 비례는 1대1이 맞아요. 그런데 그렇게만 할 수는 없으니 헌재에서 최대 편차로 허용해 준 게 2대1입니다. 그러면 300석 기준이면 200석 100석이 돼야 돼요. 그런데 죽어도 안 하겠죠 그거는. 그러면서 특히 빨간당 새끼들 한편에서 꼭 뭐라 그러냐. 국회의석 줄여야 된다고. 여러분 국회의석을요 CCTV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CCTV 300개가 있으니까 이게 쪼달리거든. 그러니까 야 한 250개나 200개 정도로 CCTV 줄이면 안 될까? 그리고 국회의석을 줄이자고 하는 새끼들 역대 보십시오. 다 반민주 세력입니다. 최소한 지금 우리나라 국회의석은 400석 정도 가야 돼요. 그럼 그럽니다. 국회의원이 뭐 하는 일이 있다고 그 새끼들 세비나 받아 처먹지. 300명 주는 세비를 400명한테 주면 된다고 이 답답이더라. 맨날 국회의원이 하는 일이 뭐가 있지. 독재 정권보다는 그래도 하는 일이 있어요. 한마디로 얘기해 볼까요? 대통령은 한 명이죠. 국회의원 400명 중에
확률 게임을 해보자고요. 대통령 한 명이 병신이면은 나라가 작살납니다. 근데 국회의원이 아무리 병신이어도 10%만 똘똘하면 걔 40명이에요. 그럼 40명 국회의원이 이악 물고 달려들면 정권이 버틸까요? 그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저께,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어저께는 이제 3월 6일 밤에 민주당에서 수박들이 추풍낙엽처럼 팍팍팍팍팍 나가 떨어질 때 민주당 지지하시던 분들이 이야 드디어 민주당 지지하던 보람이 있네. 그 얘기가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 이것도 있습니다. 야 이제 박용진하고 전해철만 날리면 대충 정리되지 않냐. 근데 박용진은 이변이 없으면 날아가죠. 왜? 이거에 대해서 가끔씩 문의 주시는 분들이 많던데 처음에 박용진이 3인 경선이었습니다. 자, 3인 경선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야, 3인이면은 결선 투표 가야 되는 거 아니야? 맞죠? 근데 조건이 있어요. 3명이 붙었는데 1명이 50%를 넘어버리면 그냥 거기서 끝입니다. 근데 3인 경선이 붙으면은 확률적으로 한 사람이 50%를 넘기기가 쉽지 않으니까 3인 경선을 하게 되면 그 중에 1명은 떨어지고 둘이 결선 투표 가는구나. 이렇게 되는 거고요. 또 하나 박용진은 때려 죽여도 이번에 될 수가 없는 게 동료 의원들 사이에서 빵점 맞은 게 박용진이에요. 거의 이건 정설입니다. 너무 하는 게 없으니까 깐족깐족거리기만 하고. 그래서 하위 20%냐 하위 10%냐가 이게 좀 다른데 제가 알기로 하위 20%는 예를 들어서 지지를 한 60%를 받았다. 그럼 거기서 마이너스 20%가 까입니다. 그럼 60에서 마이너스 20%면 48%가 되는 거예요. 근데 박용진은 하위 10%에 들었기 때문에 마이너스 30%가 됩니다. 자, 그렇다면 박용진이 1차에서 바로 3인 경선 때 이겼으려면 결선 투표 없이 산술적으로 계산해보면 박용진이 71%를 얻어야 된다는 계산이 나와요. 그래야 마이너스 30으로 해도 50%가 좀 넘으니까. 근데 정봉주가 뭐 바보도 아니고 정봉주가 아무리 오래 쉬었다고는 하더라도 그 정도가 아니죠. 예. 꾸준히 자기 활동을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결선 투표를 갔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 정봉주하고 이제 박용진이 붙어요. 조건은 똑같습니다. 박용진은 또 30%가 차감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 예를 들어서 정봉주 의원 같은 전 의원 같은 경우는 본인이 40%를 얻고 박용진이 60%를 얻는다고 하더라도 그러니까 만약에 6대 4가 되면 42% 대 40이 될 거고요. 그래서 정봉주 의원은 제가 봤을 때는 그래? 내가 45만 얻는다. 그러면은 이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55 대 45가 됐다. 그러면 55에서 30%가 까이면 16.5니까 40이 안 되죠. 그러면 정봉주가 이기는 겁니다. 그래서 박용진도 거의 나가리 수순이 아니냐 이렇게 보는 거고요. 남아있는 건 이제 전해철하고 그리고 제가 살고 있는 부천이에요. 이 부천이 얼마나 희한해졌냐면 그래서 제가 동네에서는 그래도 또 이 전현직 시의원님들 네트워크 있으니까 어떤 시의원님이라고는 구체적으로 안 밝히고 좀 들어봤죠. 들어봤더니 부천이 선거구가 4개였는데 3개가 돼요. 근데 이제 제가 살고 있는 오정구 쪽은 원래 부천 정이니까 그냥 그건 그대로 가고. 근데 이제 문제가 아까 부천이 어떻게 됐냐면 오정구, 원미구, 소사구가 북, 중간, 남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부천은 철저하게 북부하고 남부로 나뉘어져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냐? 원미구가 짝짝 찢어진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 오정구 쪽은 김포공항이랑 가까워요. 그러니까 저희 집이 하고 김포공항이 되게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거기는 북부천이고 소사 쪽은 남부천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중간 부천이 원미가 그 원미에서 대표적으로 인천 끝으로 가면 이제 중동, 상동 신도시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가 하나가 되고 그 옆쪽 그러니까 이제 그 옆쪽서부터는 이게 갑으로 갈지 정으로 갈지. 그러니까 이제 저희 동네는 부천 갑이 된 거죠. 그리고 중상동 신도시 쪽은 부천 을이 된 거고 소사하고 이 나머지 쪽은 뭐라 그래야 될까요? 이 소사하고 나머지 쪽은 그러니까 이제 이 갑이나 정으로 찢어져야 되는 거예요. 예, 제가 요거 띄워드리면 딱 이해가 되십니다. 그러니까 부천 북부 지역은 부천 갑이고 부천 중부 쪽 중에서 중상동 신도시 쪽이 부천 을이고
그러면 원미구의 동쪽은 어떻게 되는 거야? 가반이면 정으로 쪼개지는 거죠. 이러다 보니까 국회의원이 4명이었어요. 저희 부천이. 근데 갑자기 3명이 됐네? 그 여기서부터가 이제 교통 정리가 안 되는 거죠. 그죠?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특히 제가 살고 있는 요 오정 쪽 부천갑이 3인 경선이 됐는데 3인이 전부 현역 국회의원입니다. 한 명은 서영석, 한 명은 김경엽, 그리고 한 명은 유정주. 근데 이제 서영석은 원래 저희 동네 지역구 의원이었고 김경엽은 원미구 쪽에 의원이었는데 요번에 자기 동네가 짜게지면서 부천갑으로 쓸려온 거고, 유정주 의원 같은 경우는 뭐냐, 비례대표인데 서영석 의원한테 도전을 했던 거죠. 그리고 이제 정은혜라고 또 국회의원이 또 있었어요. 그분도 비례. 그런데 3인에서 정은혜가 이제 낙마를 하고 서영석, 김경엽, 유정주 이렇게 된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러니까 부천을, 그러니까 중상동 신도시 여기가 문제인데 여기가 바로 그 문제의 인물 서른이 있는데요. 근데 서른이 나는 무소속으로 출마해서 민주당으로 돌아가겠다. 그 개쌉소리입니다. 근데 왜 그러냐? 부천이 좀 호남세가 있거든요. 그거 인식한 일종의 소지역 감정 발언이다.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부천 의리에 또 지금 이재명 경기도지사 때 지역 화폐를 설계했던 한병환 씨란 분이 계세요. 그래서 인지도가 꽤 있었거든요. 근데 부천 을에서 한병환 씨가 지금 컷오프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부천 을 같은 경우는 그 김기표 씨라는 분하고 제가 이건 한번 좀 볼게요. 소진홍, 예, 요렇게가 이제 2인 경선이고, 부천병은 김상희하고 이건태 변호사. 김상희는 국회 부의장까지 했던 그 여성 중진 정치인이죠. 이렇게 된 건데, 간단하게만 좀 논평을 해드리자면 국회의원 4명이 있던 시절, 그러니까 이제 서영석, 김경엽, 서른, 김상희. 네, 첫 번째. 이 중에서 서영석하고 김상희가 약사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부터 말씀드린 거랑 연결이 되는 건데, 비례대표는 직업적인 직능 대표인 성격도 있거든요. 그런데 부천이 왜 도대체 약사 출신이 2명씩이나 있어야 되는가? 솔직히 좀 되게 의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서른 김경엽 하면 뭐냐? 계속 제가 동교동계의 막내요. 동교동계의 막내요. 아니 동교동계는 뭔 막내가 끊임없이 나옵니까? 예? 그냥 10년 주기로 계속 나오는 거예요. 제발 DJ 대통령 좀 그만 팔아먹어 이 새끼들아. 그러니까 솔직히 말하면 부천이 민주당의 아성이고 지난번 지방선거 때 경기도지사를 파란당으로 바꾼 데가 부천이긴 합니다만 불만도 많았던 데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현역 국회의원 4명 중에서 3명으로 압축이 된 제가 살고 있는 동네 부천갑, 서영석, 김경엽, 유정주. 다 칼라가 있죠. 약사하고 특히 호남 쪽 지지 기반이 탄탄하다고 하는 오정구 황태자 서영석, 그리고 동교동의 막내라고 본인도 주장하시지만 지금 대법원의 부동산 문제가 계류 중인 김경엽, 그리고 뭐 문화 전문가고 참신하긴 합니다만은 비례였기 때문에 지역에 인지도가 별로 없었죠. 물론 제가 알기로는 한 6개월 전서부터 미리 내려왔고 열심히 표밭은 갈고 있었습니다만 인지도가 좀 딸리고 지역, 그러니까 기반이 없는 유정주. 근데 여기도 마찬가지인 게 여기도 제가 볼 땐 결선 투표가 될 거예요. 예. 그러니까 한 번에 안 끝난다는 거죠. 그래서 박용진, 정봉주처럼 이렇게 2명으로 누가 압축이 되느냐. 근데 저는 이렇게 봐요. 서영석은 분명히 낄 겁니다. 예. 워낙 오종고의 황태자예요. 예. 제가 좋아하고 싫어하고를 떠나서 그러면 2등 자리로 누가 가느냐. 김경엽이냐 유정주냐. 왜? 김경엽 의원 같은 경우는 자기 지역구가 날아간 거니까 이런 일이 벌어질 확률이 크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좀 논평을 하자면, 논평이라고 하긴 좀 뭐합니다만, 어차피 요번에도 그 지역 따로 정당 따로 찍다 보니까 위성 정당이 나옵니다.
뭐 국민의힘 새끼들은 대놓고 뭐 국민의 미래 거기 난립니다. 뭐 손범수 와이프 그 국민의 미래 그 비례의원 신청한다는 사람들 보십시오. 거의 좀 미안한 얘기인데 거의 깡패 무속 집단 수준이에요. 저런 사람들이 어떻게 비례가 될 수 있겠냐. 예. 근데 거기 최소한 15명은 무조건 들어가겠죠. 예. 그럼 이제 문제는 뭐냐? 바로 조국 혁신당하고 지금 민주당이 구성하고 있는 더불어민주연합, 그리고 제가 볼 때는 타이밍은 놓쳤습니다만 송영길 비례신당이 있어요. 소나무당이라고. 예. 근데 여러분들 소나무당 하니까 좀 우습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 이 소나무라는 게 문재인 당대표 때서부터 민주당 이름을 바꿀 때 야 더불어민주당으로 할까 민주소나무당으로 할까 계속 그렇게 이름이 나왔던 겁니다. 예. 근데 소나무당은 지금 조금 너무 늦은 것 같아요. 그런데다가 구심점이나 되는 송영길 대표가 지금 구속 중이라 그러니까 이제 이 조국 혁신당하고 결국은 더불어 연합당 요게 이제 민주당 쪽의 두 비례 정당인 것 같은데 각각이 이제 위크 포인트가 하나씩 있죠. 요것만 얘기하고 마칠게요. 어차피 뭐 오늘로 땡치는 건 아니니까. 더불어민주연합의 가장 큰 약점은 제가 볼 때는 용해인이에요. 용해인 대표는 이번에 비례로 또 나오면 안 되죠. 예. 그럼 김종인하고 뭐가 달라? 심상정하고 뭐가 달라? 물론 정치 공학자들이나 정치 전문가 입장에서는 야 그래도 민주당이 소수당을 이끌려면은 용해인 같은 구심점이 필요하다. 맞습니다. 그런데 그게 비례대표 방식은 아니라는 거죠. 예. 그리고 민주당은 한쪽에서는 그러니까 제가 볼 땐 이게 민주당의 딜레마예요. 여성 지지자들이 민주당이 많아요. 그런데 극렬 패미, 우리가 흔히 말하는 꼴패미라고 해요. 그것 때문에 민주당이 진 것도 있습니다. 이 딜레마가 있어요. 민주당은. 예. 그래서 3월 6일 밤에 막 현역들이 우수수수 나가 떨어질 때 보면 수박이랑 그리고 야 그 이재명 후보한테 옛날에 그 여성 쪽 거기 그 페미 쪽 토론 나가라고 했던 여자 국회의원 누구야? 이 사람들이 떨어진 겁니다 지금. 이걸 주목해서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조국 혁신당 같은 경우는 뭐냐? 제가 볼 때는 지역으로는 안 나올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까지 785 인재 영입까지는 비교적 왜? 어쨌든 조국 전 장관 겸 교수가 민정수석까지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리스트는 빵빵하죠. 근데 이제 문제는 또 이거라는 거예요. 왜?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관계 설정이라는 거죠. 야, 문통이 시킨 거야? 아니면은 네가 정말 참다 못 참아서 나온 거야? 이게 하나의 포인트가 될 겁니다. 예. 국민의 미래는 언급할 필요도 없어요. 거기 기사 한번 보시면 국민의 미래라고 쳐보시면 공천 신청할 예비 후보들 명단 보시면은 제일 유명한 게 손범수 와이프 진양입니다. 그나마 그게 제일 멀쩡한 사람이에요. 나머지들은 뭐 와 정말 그냥 양아치 건달이다 라고 추정됩니다. 또 확정지면 또 난리나니까 한번 보세요. 리스트. 예, 장난 아닙니다. 그러면 결국 비례다운 비례대표는 제가 볼 때는 소나무당은 좀 너무 늦었고요. 더불어민주연합 여기는 이제 용해인의 기본소득당 그리고 사회민주당 열린민주당이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 녹색정의당 우리 상정이 누나는 또 심술 부리면서 나는 내 갈 길 끝까지 갈 겁니다. 근데 한편에서 도는 찌라시는 김성희한테 처발릴까봐 출마 안 할 수도 있다. 그래서 그럼 나를 비례를 달라. 이걸 이거 찌라시예요. 찌라시. 그러니까 심상정은 지금 머리가 복잡한 거죠. 이런 게 하나 있고요. 그 조국 혁신당 같은 경우는 민주당하고 경쟁을 하면서도 민주당에 도움이 되는 쪽으로 그러니까 이 조절을 이재명 대표랑 조국 대표가 정말 잘해야 된다라는 거 하나. 그리고 과연 문통이 해보세요 해갖고 조국 신당을 한 건지 아니면 조국이 도저히 못 참겠어서 한 건지. 예. 근데 이럴 때는 어떻게 하는 게 좋냐? 긍정도 부정도 안 하는 게 제일 좋죠. 예. 그게 제일 좋은 겁니다. 그래서 이번 주말에 또 이제 저희 부천 우리 동네 그리고 이제 제 동네죠. 그리고 이제 전해철의 운명은 박용진의 운명은 이게 결정이 되면 대진표가 다 짜이니까
한 일주일쯤 뒤 다음 주 중에 또 한 번 이렇게 올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예. 그래도 셋 다 합쳐갖고 1시간은 안 넘어간 거에 제가 만족을 하면서, 예. 정치 그리고 한국사 리뷰 많이 또 들어주셨으면 합니다. 예. 주말에는 한국사 문제풀이랑 그리고 시범 경기 첫 주말편 야구 이야기 들고 찾아뵙겠습니다. 어차피 그 다음 주에 또 정기 녹음 날 것 같으니까요. 다시 한번 구독, 좋아요, 댓글, 카톡 문의 많이 부탁드립니다. 그러다 가끔 생각나시면 소액 후원도 좋고요. 더치아라 TV 시사하고 역사 리뷰편 여기서 마치고 저는 이제 출근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업로드는 금요일 내일이죠, 내일. 예, 3월 8일 오전 혹은 점심시간쯤 예정이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